성균관대가 얼마 전에 입시 설명회를 했어요. 예. 일반고 학생 중에 3.39의 내신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전체 내신은 낮은데 뭔가 잘하는 거 하나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콕콕 집어서 알려주시니까 네네. 이건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 받아야 될 컨설팅이 아닌가 싶은데 책 속의 자녀교육 꿀팁을 드리는 키워보라. 저는 교보문고 유이슬입니다. 사실 요즘에 입시의 흐름, 대학 가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보다는 설계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로울쌤 작가님과 함께 또 이번에 합격 생기부 탐구력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문가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국에 거의 1000명 가까이 그 이상의 친구들을 만났다라고 봤는데 이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 좀 중요한 게 생기부라고 해서 책도 생기부 책을 써주셨잖아요. 그 생기부에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매년 서울대가 작년도 수시 합격자 9명의 아이들 학생부를 공개를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9명의 아이들도 분석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아이들의 질문이 수업 시간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 그 대학 입시는요, 어디 외부가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질문을 했고, 거기서 어떻게 심화했고 확장을 했는지를 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수업 시간에서 뭔가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일단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질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독서와 탐구로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흐름이 3학년 때까지 보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책에서도 썼듯이 점으로 있는 걸 약간 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좀 돼야 되고요. 학생부를 읽으면서 이 아이가 좀 보여야 돼요. 어떤 아이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려지는 학생부들이 아무래도 합격하는 학생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부 생기부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것을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써주시는 거는 선생님이잖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써주죠. 그러니까 교과 세특 같은 경우는 그 과목을 가르치는 담당 선생님들이 써주시고, 뭐 행동 특성 같은 부분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고, 이렇게 다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궁금한 점이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영역인데 학생들이 거기에 조금 더 뭔가 적극적으로 생기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평가가 네. 제일 중요하고요. 수행평가는 다 수업 시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저는 약간 설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학교의 수행평가를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미리 내가 언제 5월 셋째 주에는 이런 수행평가를 하는구나 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평가서를 또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자기평가서는 사실 저는 세특의 밑그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평가서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평가서를 쓸 때는 뭐 나는 이걸 느꼈다. 이런 소감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좀 꽤 저는 이제 뭐 학업 태도도 좀 녹여라. 네가 배우고 느낀 점도 좀 써라. 이런 부분들을 제 책 5부에 되게 좀 자세히 적어놨어요. 자기평가서를 잘 쓸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잘한 그런 활동들을 결국에는 학생부에 그게 잘 기입이 돼야 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의 평가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느냐 아니냐가 좀 저는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되게 자세하게 쓴 것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2028년 대입 전략에 대해서 개편이 좀 많이 됐잖아요. 내신이 원래 아니었는데 이제 5등급제로 좀 단순화됐다라고 저는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일반고에서 그냥 1등급만 만약에 내신을 받게 되면은 내신 관리만 잘하면 좀 상위권 대학 합격을 따놓은 당상이다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까지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 아이는 좀 훌륭한 아이다, 그렇죠? 우수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5등급제에서 1등급은 10%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1등급을 받는 범위가 매우 넓어진 거예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같은 1등급인데 얘는 4%에 근접한 1등급이냐, 얘는 10%에 근접한 1등급이냐, 이걸 조금 변별을 해내야 되는 거죠.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숫자에 숨겨진 여러 가지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좀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8 대입 개편에 그래서 그동안 대입에 제공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 그러니까 이 학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몇 프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제 대학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의 수행평가 영역명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발표를 했는지 아니면 뭐 문학 비평문 쓰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대학이 이제 알 수가 있고 뭐 성취도별 분할 점수라고 해서 이런 점수까지도 대학들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단지 이제 5등급제에서 그러니까 제가 등급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등급은 입장권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학생부에 탐구력이 있고 뭐 아무리 좋은 학생부를 갖춰도 내가 등급이 안 나오면 그 대학의 원서조차 못 내는 거잖아요. 약간 내신은 예선이다. 네. 예선을 통과를 일단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부에 어떻게든 나의 그런 관심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갔는지 그런 좀 탐구력을 보여주는 게 지금 2028 대입 개편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등급만 받아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뭐 학생부도 봐야 되고 내신도 하고 교과 역량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너무 여러 가지를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좀 복합적인 그런 준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학에서 일반고의 이제 학생부를 평가할 때 가장 날카롭게 보는 분야가 그래도 있다면 1순위로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일반고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고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일반고죠. 근데 일반고가 뭐 특목고 자사고에 비해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좁다라는 건 있지만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또 생겨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얼마든지 온라인이나 뭐 오프라인으로 어쨌든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제 일반고를 다닌다면 저는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거는 그거죠.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라.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거를 어떻게 확장해 나갔느냐. 그 흐름을 이제 또 세특이나 창체를 통해 읽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내신 그리고 그 탐구력 요 내용을 계속 보여주셔야 되고요. 성균관대가 얼마 전에 입시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성균관대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일반고 학생 중에 공대 계열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붙은 학생의 사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3.39의 내신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9등급제에서. 그렇다면 어떤가요? 어떤 다른 무언가가 엄청 특출나게 좀 돋보였다는 얘기인데. 성균관대 공대 계열의 그 합격자 평균 1.89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3.39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성균관대 그 입학 사정관들의 평가가 어땠냐면 국어 교과가 좀 아쉽다. 근데 과학 교과는 우수하다. 그리고 이 아이의 세특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고급 수학 세특에서 공장의 모터 고장 예측을 분석하고 물리학 세특에서는 본인이 평소 관심이 있었던 퀴리 집합 이론을 물리학의 원리로 구현되는 전자기 브레이크에 적용하는 융합적 시도를 한 활동이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수학이랑 물리에서 계속 이 아이는 확장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가 한 이 얘기가 저는 주목해도 될 것 같아요. 전체 내신은 낮은데 뭔가 잘하는 거 하나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 내신을 뒤집을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든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그 공대 계열이다 하면 이번에 중간고사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은 수학과 과금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는 거 잘하는 거 하나는 있다. 이걸 대학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수시 원서 쓸 때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영어 교육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영어가 9등급제 4등급이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1등급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내가 정말 힘을 줘야 되는 과목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나누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줘야 되는 부분과 좀 빼도 되는 부분을 좀 미리 선별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물론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막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이제 자기평가서 이야기도 해주셨고 탐구 보고서를 또 쓰는 활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잡고 할 때 좀 아이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나 좀 나쁜 패턴 잘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그 주제가 너무 포괄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 AI란 무엇인가 이런 식인 거는 거의 뭐 개념 정리밖에 안 되는 예, 좋은 주제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탐구 가능성이 없는 주제를 잡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독특한 주제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은 학술적인 논문이나 근거가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주제들은 보고서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 같은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너무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예를 들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주제들은 사실 예측과 대립으로 흘러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대학은 과연 어떤 곳인가? 대학은 지식을 체계화하는 그리고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럼 차라리 이 주제를 정치 외교학에서는 뭐 국제 분쟁 쪽으로 끌고 가던가 그래서 계속 저는 학문으로 연결을 시켜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석사 할 때 논문 쓰는 느낌으로다가 이때부터 써야 되는 맞아요. 느낌? 왜냐하면 대학은 그런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죠. 어. 우리 학교 와서 석사 결국은 박사해서 우리 학교를 빛내고 싶은 아이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은 그런 기관이라는 거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거죠. 네.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어떤 특정 학술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그쵸. 하고 보고를 쓸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잡아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좀 좋은 입학사정관들을 사로잡는 그런 좋은 탐구 질문의 예 또 좀 있다면 들려주시겠어요? 네,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출발은 교과서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업 장면 안에서 내가 뭐 생명과학 시간에 뭐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주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듣다가 이거 왜 저러지? 약간 이렇게 궁금한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단은 질문을 시작해도 좋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것이 진로와 좀 연결되면 좋겠죠. 내가 가야 될 방향, 그 진로, 계열, 학과랑 좀 연결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 나쁜 주제 좀 이제 그거랑 연관되는데 학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근거 자료. 예, 그래서 연구를 이어 나갈 때도 거의 그래서 저는 뭐 리스나 DBP야 들어가서 관련된 논문을 좀 많이 찾아봐라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 이상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하거든요. 자료를 좀 많이 내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좀 좋은 주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제 세특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세특을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도 기본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세특은 사실 수업 장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세특의 재료는 학생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교사로 세특을 써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근무했던 당시는 모든 아이를 세특을 안 써줘도 됐어요. 지금처럼. 지금은 담당하는 선생님이 내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네. 다 기억을 하기가 힘드니 자기 평가서를 좀 받아도 되는 이제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근무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써주고 싶은 아이들만 써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가장 먼저 써주고 싶었던 학생은 과연 전교 1등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네요. 네, 여쭤보시는 거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내 수업 시간에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 있잖아요. 비록 좀 등급은 좀 안 좋을지언정 뭔가 좀 하나라도 더 알려고 노력하는 학생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잠을 깨려고 노력하는 학생들, 되게 이뻐 보이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등급을 보완해주고 싶은 그런 세택을 써주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기억을 해서 내가 재료를 드려야 된다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좀 질문을 좀 선생님한테 가서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인사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새 좀 아이들이 인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가서 가벼운 목례라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소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선생님하고 이렇게 알짱알짱하면서 좀 친해지고 그러면 오히려가 아니라 그럴수록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내성적인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내성적인 아이라고 또 그런 걸 못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선생님한테 뭐 말은 하지 않아도 뭐 눈빛으로라도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막 진짜 뚫어지게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세특 이제 뭐 아쉬운 세특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그런 걸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만약 과학 수업에서 온도나 연력학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면은 아쉬운 세특은 좀 이렇게 적혀요. 온도의 개념과 연력학 법칙에 대해 배우고 관련 내용을 성실하게 조사해서 발표함. 이 문장 어떤가요? 성실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다는 결과만 있을 뿐 이 아이가 뭘 고민했는지 지문의 수준이 무엇인지는 좀 사정관이 알기가 어렵죠. 그냥 성실히 들었네. 그냥 이렇게만 평가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세특은 어떨까요? 이건 이번에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합격한 학생의 실제 세특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학습 과정에서 갖게 되는 궁금증들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호기심을 해결해야 되는 학구열이 돋보임. 이게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이 아이의 학업 태도가 보이죠. 그래서 최상위권 학교일수록 사실 학업 태도도 변별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고 호기심을 이 아이가 보이죠. 얼마나 얘는 끝까지 해결해야 되는 아이인지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체는 이렇게 들어가요. 온도가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라는 정성적인 정의를 가지는 것을 보고 정량적으로는 기체 분자들의 평균 온도 에너지가 아닐지 추측해봄.
관련 서적을 읽고 온도는 에너지 변화량당 엔트로피 변화량이란 정의를 접하고 무질서도인 엔트로피가 어떻게 수치적 정의로 이어지는지 의문을 가져 자료를 조사함.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 아이는 그 온도라는 그냥 가벼운 개념을 이걸 계속 질문을 끌고 간 거예요. 이거를 정량적 수치로 나타내면 어떨까? 그러다가 책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엔트로피를 다시 수치화시키는 수학적 그런 개념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탐구력이네요.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서울대도 합격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기 평가서를 쓴다던가 아니면 이제 탐구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요즘 친구들 AI를 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딱 말씀하셨을 때 바로 챗GPT 검색하겠는데 싶었는데 이제 이게 탐구에 뭐 그런 탐구력도 보여줘야 되고 보여줘야 될 것들이 많은데 또 AI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AI를 활용해서 좀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활용법도 책에서 한번 다뤄주셨던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는 네. 아이들의 자료를 찾을 때 출처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네. 제일 빨리 출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는 AI고요. 네. 두 번째는 릴리스 AI를 쓰도록 제가 알려주고 있어요. 뭔가 논문이 20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빠르게 요약을 해주죠. 네. 릴리스 AI가.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도 요새 다 요약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공부를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럼 언제 2시간짜리 유튜브를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릴리스 AI한테 그거를 요약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제 탐구할 때 제일 중요한 저는 AI가 요새는 노트북 LM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트북 LM에는 내가 다 받은 자료를 더 업로드 시키면 그 안에서만 얘가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조금은 덜한 그런 AI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PPT 만들 때 시간을 되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감마 AI를 만들면 네. 아이들이 초안은 금방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AI가 만들어준 걸 그대로 내선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시 검증하고 내 언어로 바꾸고 내가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항상 그거를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을 해서 가공을 조금은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아이 언어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AI가 잡아준 주제가 학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AI는 그거예요. 그냥 나의 아이디어를 확장해주는 도구. 그리고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된다. 항상 네. 그거를 아이들한테 주제를 시켜야 됩니다. 콕콕 집어서 알려주시니까 이건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 받아야 될 컨설팅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무조건 거기만 그 AI에만 의존은 하지 않는 것을 항상 조심해라 라는 말씀까지 AI 활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입시의 흐름 자체가 공부에 딱 그냥 결과로 보여지는 시험 점수보다는 학생이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가, 어떻게 궁금증을 확장시켰는가 이런 과정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일찍부터 사실 준비를 시키면 좋잖아요. 고등학생부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전부터 좀 신경 써서 키워줘야 될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 요새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즉문즉답에 빠져 있어요. 챗 GPT도 어때요? 3초 만에 답을 주잖아요. 네. 그거를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시간이 되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되게 유명한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같은 학점이고 다 똑똑한 아이들인데 왜 누구는 어떤 뭔가 프로젝트에 달려들고 어떤 아이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까 이 차이점이 뭘까를 이제 연구를 하셨더니 그거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뭔가에 몰입했던 경험이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이 수학 문제나 뭐를 막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붙들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왜 안 풀리지? 그게 좀 버티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사실 마라톤을 뛸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약간 1km라도 뛰려면 오늘 5분부터 생각하는 습관,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학사 동아일보 기사를 봤는데 성적이 이제 오른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 조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기 전에는 바로 답을 봤대요. 근데 이제 오른 후에는 오히려 생각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정답을 봤다.
이제 이렇게 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는 그래요. 정답지를 바로 아이 옆에 두지 말아라. 저도 우리 아이 옆에는 정답지를 두지 않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마음이 보고 싶어요. 내가 틀리면 바로 보고 싶어요. 근데 정답지는 그 원래 문제집 뒤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차라리 엄마가 아는 곳에 두거나 일단은 아이한테도 눈에서 좀 약간 치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에서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해봐라. 아이한테 좀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로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 단어로 뽑자고 하면 역시나 저는 탐구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탐구력을 갖추기 위해서 너무 만약에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입시 정보를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고등학생 부모님들이 보실 텐데 지금 아이한테 탐구력을 길러주기 좀 늦지 않았을까요? 할 때 그분들한테 조금 팁을 드릴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느 학년이든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고1은 또 지금 탐색의 시기고, 고2는 약간 씨앗에서 조금 더 방향을 잡아야 되는 시기고, 고3은 뭔가 이제 굳어져야 되는 시기죠. 내가 이제 딱 하고 싶은 분야로 심화를 시켜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학년이든 늦은 학년은 없어요. 그리고 탐구력은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질문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어린 아이 때부터 좀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을 가고 싶은지, 어느 쪽에 재능을 보이고, 재능도 이제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아이는. 그러니까 약간 이 아이가 좋아하고 수월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 공부할 땐 좀 수월하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관찰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너는 어느 방향을 가고 싶어? 약간 그렇게 방향을 묻는 질문 같은 것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 와서 제가 진로 검사 어머니들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독자 스터디 때. 근데 어머니들이 말씀을 하셨던 게 너무 막막했는데 우리 아이의 진로를 좀 잡아보니까 방향이 보인다. 그러면 방향이 보이면 탐구 주제가 보입니다. 그럼 탐구 주제가 보이면 어때요? 활동의 방향성이 생기고요. 그러면 어때요? 학생부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시다면 저는 좀 진로부터 돌아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로울쌤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